계속해서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파트장 김경환 파트장님과 더불어서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그 내년도 2022년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뭐 확실히 이제 1년도 말에 조금 빠르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22년도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야, 이거 이번에 완화는 신기술 투자는 이미 21년에 했고 여기서 추가로 돈 많이 풀면 분명히 공동 부유하면 그런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차 하향이라든가 가전 하향 일부 좀 나오는 것 같고 예전처럼. 네. 또 하나는 그럼 또 인프라 또 추가 투자하지 않을까? 근데 인프라 추가 투자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왜냐면 뭐 한국 못지않게 곳곳에 도로가 잘 깔렸어요. 중국 가보면. 그래서 분명히 인프라 투자할 것 같은데 어떤 인프라를 투자할 건지, 어디에 길목을 잡고 있어야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프라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빅테크라든가 그다음 작년 21년에 좋았던 그 신기술 관련 말고 인프라를 할 국영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가격도 너무너무 싸니까 이거 막 거저 느낌 나는데 어떤 쪽의 인프라가 될 건지도 궁금하고 진짜 인프라를 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인프라 투자가 역대 15년 내 가장 낮은 1% 증가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21년. 네, 연간 1% 증가.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8, 9%에서 한 10%까지 증가한다고 예측을 해놨고, 그거는 이제 기저효과가 낮아서 나오는 3, 4%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거는 뭐 재정이나 올해 이제 쓰겠다는 돈들 못 썼던 것들 등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어디다 할 거냐 이제 질문하셨는데 내년에 만약에 인프라 투자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대략 한 60%는 여전히 신형 인프라라고 불리는 이제 기존의 뭐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수소 인프라, 또 궤도 열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중국 그 투자자들이 붙이고 있는 거는 신형 인프라 플러스 에너지죠. 여전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해 좋았던 에너지가 내년엔 투자 위주로, 투자되는 것들 대상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해상풍력이나 수소 스테이션이나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전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소위 말해 캐펙스나 투자류가 가능한 이제 에너지 투자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40%에 가까운 나머지의 것들은 여전히 토목공사 같은 하드 인프라인데 여전히 지을 건 많습니다. 뭐 임대주택도 있고 도시 개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1%밖에 증가하지 않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그 말씀드린 토목공사 같은 하드 인프라는 여전히 10에서 20%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되게 낮고 증가율도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증가율은 되게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높게 나오고 그 포지션도 10%에서 한 40%까지 가니까 철강이나 건자재나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그 토목공사 관련된 기계라든지 굴삭기 이런 것들도 내년 상반기에 좀 모멘텀이 강할 걸로, 집행이 시작될 때 보통 주가 오르니까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중국에서 종목을 고르실 때는 저희가 최근에 발간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 위클리도 있고 한데 거기에 종목표를 저희가 넣어놨는데 대부분 1등 기업 중에서 중국의 그런 수소, 원전, 해상풍력, 또 당연히 ESS 같은 에너지 저장 관련된 컨셉에 여기에 또 뭐 CAT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이제 그런 수소 원전 또 전기차 충전소 1등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돈의 집행이 워낙 높게 한 3, 40%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제가 지방정부 가려면 적당히 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나 토목공사 한 40% 깔고 이거를 정부에서 승인을 발계위란 데서 승인해주고 이제 쿼터를 한도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형 인프라 합니다. 그리고 신형 인프라 중에도 에너지 투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이 좀 높은, 집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 쪽도 계속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민간 시장 얘기였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민간 시장, 내년에는 그 민간 소비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세지 않다고, 그러니까 세진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정부 집행이고 인프라 명목이 달린
있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 관련주들도 저희가 좀 추천드립니다. 네. 종목으로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인프라를 두 가지로 큰 틀에서 나눠서 전통적인 인프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도로, 항만, 뭐 네. 교통, 뭐 이런 뭐 열차 이런 네, 맞습니다. 쪽의 전통 인프라는 한 40% 정도 될 것이고, 네. 60%는 신형 첨단 인프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네, 맞습니다. 뭐 새로운 뭐 이렇게 ESG 네.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네. 쪽이 이제 또 한 60% 정도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소비 쪽은 어떨까요? 이렇게 큰 나라가 인프라로만 계속해서 간다는 못 거는 가죠. 네. 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미국식으로 결국은 소비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이는 게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셧다운하고 뭐 그냥 도시 전체를 막아버리면 조금 몇 명 한 100명 나왔다고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구나.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안 받을 거니까 뭐 관광객이 오건 나가건 이건 뭐 모두가 다 막혔네. 뭐 이런 느낌 드는데 네. 이런 민간 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소비는 내년 성장률 저희가 5.4% 정도 예측을 네. 드리고 있고 소비는 연중에 대략 한 5% 중반 정도가 연간 성장 예상입니다. 올해가 3, 4%였으니까 네. 내년에 5% 정도면 그냥 완만한 회복이고요. 네. 2분기, 3분기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회복해서 3분기 정도에 기대해 볼 만한 게 소비 관련 성장이고요. 네. 대신 저희가 과거에는 성장률보다 2배씩 소매 판매가 나왔던 나라인데 네. 이제 그 정도 성장이 내년에 기대가 좀 어려운 이유는 지적하신 상반기에 그 방역 관련된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아마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까지 해서 3월 15일까지 잡아놨다고 해도 네. 그 이후까지 조금 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진이라 함은 본인은 자존심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를 오미크론 때문에 더더욱 자기네들 그 체제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지금은 1분기에 풀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나오면 그쪽이 다 실물에 영향을 받는 식의 방역은 최소한 3, 4월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서 네. 눌렸던 소비는 아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좀 터질 것 같고요. 그 순환적인 요인은 그렇게 성장이 그냥 성장률에 준하는 성장 예상을 드리고 구조적으로 중국 소비주를 제가 네.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네. 고용이 조금 일단 질이 나빠 보인다는 주장을 계속 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중국이 서비스업 경제, 공유 경제, 뭐 플랫폼 경제 이런 등등 뭐 그런 라이브 커머스 네.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최근에 장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중국의 지도 편달이 계속 규제 쪽으로 좀 향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이 유발하는 고용 그 창출이 더 이상 임금이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많이 이렇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혁신형 제조업이나 중소형 그런 그 혁신 기업들, 강소기업을 많이 키워서 소위 말하면 저희 벤처붐을 좀 일으켜서 네. 벤처 쪽에 저희 뭐 개발자나 좀 질 좋은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창출을 좀 하고 싶고 혹은 살아남은 제조기업들 전자나 이런 데서 상당히 창출하고 싶을 텐데 중요한 건 그게 과도기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지금 현재 느낌적으로 그 젊은 층들도 그렇고 그 주머니가 많이 얇아졌고 네. 그 소비 여력이 줄어든 요인이 내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면 선택적 소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내연차보단 철저히 지금 전기차를 사듯이 네. 네. 스마트폰도 굉장히 그 교체 주기가 늦어지고 또 내구재나 그런 조금 소위 말해 예전에 중국이 좀 플렉스를 하고 싶어 했던 품목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층들이 아주 소수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보편적인 중산층들이 주머니가 얇아져서 고용의 질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 소비가 제약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중국은 내년에 아마 증가율로 보면 그냥 완만한 회복 정도지 네. 소비가 방역이 끝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상당한 힘을 좀 내기에는 2023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 몇 년 동안 성장시켰던 기업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인터넷이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기업은 한국에서도 느꼈습니다만 디플레이의 원흉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실질적 단가를 모두 후려치면서 낮춰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디플레 그냥 진짜 핵심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임금도 뭐 사실 메이티안 뒤엠핑이라든가 디디 주식 뭐 이런 네, 데서도 그렇죠. 드러났습니다만 그렇죠. 최저임금을 주면서 하니까 고용을 창출해 봐야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공동부유하고는 전혀 반대. 부익부 빈익빈만 내고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인터넷 기업이 저렇게 커져? 세계 최고 부자가 나와 어떻게 공산주의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률을 맞추려면 뭐 인터넷 기업은 막는다고 쳐요. 막는다고 쳐도 소비를 죽여가지고 성장률을 부동산도 잡아놨는데 부동산도 제어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방법 하나는 뭐 한국에서 지금 했던 것처럼 뭐 재난소득을 준다던가 아니면 과거 했던 중국에서 2008년도 리만 사태 났을 때 했던 기차 하향, 가전 하향 해가지고 막 바꿀 수 있도록 막 그 네. 혜택을 주는 이런 것. 네네 보조금들. 네, 보조금. 네네. 그건 이게- 할 겁니다. 예, 상반기에 할 거고요. 예. 정부 소비도 좀 할 거. 그러니까 정부 소비라면 중국에서 전체 소비 판매 한 30%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부 소비라는 게 준 정부 기관이나 국영 기업들이 쓰는 소비가 있어요. 네. 그 예전 같았으면 뭐 법인카드로 쓰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긁어버리고 턴키 방식으로 다 사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소비인데 정부 소비가 올해도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디테일하게 중국 그 소매 판매 같은 거 연구하는 이코노미스트 얘기 중에 상당 부분 근거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소매 판매는 그 중에 한 20-30%가 그 중앙 국유기업이나 정부 공사들 이런 애들 쓰는 거다. 근데 걔네들이 뭐 일종의 카드 결제나 정부가 쓰는 그게 30%라고요? 예, 그게 3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화점들을 그러니까 중국 가보시면 옛날에 10년 전에도 이 백화점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하는 돈은 소위 말해 뭐 정부 관련 눈먼 돈들 또 고정적으로 정부가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문구용 PX 샵이네, PX 샵.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고정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그게 뭐 반부패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부가 알뜰한 그 소비를 좀 권장하다 보니까 정부의 눈먼 소비가 정부 소비가 급감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 관용차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연차가 부진한 요인 중에 10% 이상은 정부가 이제 그 소비를 또 줄였던 요인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중국 정부가 옛날 길이긴 한데 당장 효과를 좀 내려면 정부 소비는 회복시킬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실제로 정부 소비 포함한 모든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런 요인이 반등해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 좀 들어와서 정부가 좀 리딩을 해줘야 그러니까 정부가 뭐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협회도 네. 많고 그런데 걔네도 다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런 요인이 좀 기대가 되고 아까 얘기하신 이구안신이나 하향 정책이라는 농촌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1분기부터 이제 그 교체할 때마다 지원금 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씩 주는 것들도 진행이 될 거라서 올해 이제 중국의 가전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참혹하게 빠졌는데 네. 이제 부동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이 상반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런 교체 지원책이 있다 보면 우리나라가 수혜보는 그 분야는 적지만 중국의 이제 로컬 기업들은 이제 하이얼 가전이나 그렇죠, 하이얼이나 그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 좀 메이디 뭐 이런 것. 네, 메이디나 네. 뭐 네. 그리 이런 애들 네. 뭐 수혜를 많이 거리전자. 보겠죠. 네, 네. 혹은 뭐 예전에 로밤 전기 같은 주방 용품 네. 이런 이제 주방 그런 애들도 수혜를 좀 보겠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섹시한 부양책을 소비 쪽에서 뭐 아주 많이는 하진 않겠지만 네. 올해 너무 안 했던 정부 소비랑 내구재 소비 촉진책은 쓸 거고 네. 특정 로컬 기업들이 수혜는 볼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전체 소비를 굉장히 세게 견인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게 이제 자생적인 어떤 회복 자체가 저는 고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과도한 기대는 좀 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럭셔리, 무슨 주얼리, 무슨 굉장히 고가 제품류, 혹은 화장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쪽 이런 것들은 내년에 크게 실적이 네. 잘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텔레비전을 바꿔도 네, 그 저기 귀주 못해주는 못 산다. 네, 조금 부담이 있다. 네. 혹은 음식료 네. 필수 소비재 쪽은 차라리 괜찮고 네. 그렇게 좀 해천미역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네 중간이 좀 애매한 자유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철저히 내년에도 좀 주머니 지갑을 많이 안 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인기 많겠네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딱 그 답이 나오는데 이게 딱 그 대중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아끼고 살뜰하게 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근검 절약하고 부패하고 거리가 멀고 돈도 잘 안 쓰고 그런 경기가 조금 어려워도 뭐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앞서서 하는데 그리고 또 뭐 공동부유하겠다고 하고 그 부익부 빈익분 더는 못 보겠다고 하고 하면 대중적으로는 인기 많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실상은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네. 정신 승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파간다 중요한 나라고 선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프로파간다니까 사실은. 어차피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짜게 쓰고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네. 그리고 국영기업들이 그리고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방향은 맞죠. 근데 이제 시장 경제가 어쩔지 실제로 이제 그 인민들 입장에서는 보기엔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진짜 상하이 밤 지금 너무 힘들어 미치려고 그러고. 시장 경제 표방자들은 이 미친 헛자리를 조금 잃고 있는 건 최근의 흐름이긴 하죠. 야, 그러면 시간이 되면 또 반격을 하겠네요. 뭐 그게 주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시장 경제보다는 조금 선전 쪽이나 정부 큰 정부나 또 정부 나서서 좀 청렴하게 가고 재활용을 또 유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 자체가 과거에 중국에 조금 그런 허위허식 있고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누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아, 진짜 태자당의 본진이 들어온 거 맞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 아버지 누구야? 시중신 7대 원로 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총리 출신이죠. 그분이 문화혁명 때 진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뭐 유년기 청소년기를 어렵게 어렵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정신 살아있네 그야말로. 일단은 어려울 땐 또 그런 척을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혁명 정신 살아있다 이런 느낌 정말 진하게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한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뭐 이제 예리한 것들이 좀 없어지니까 탄력적인 회복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야, 참 항상 모든 거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게 전부는 다는 아니다라는 거 많이 느끼고 저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황제로 어떻게 등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런 배경들이 있었네요. 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쓰던 돈도 카드도 못 긁는다 이런 정도인 걸 봐서는 와 진짜 감시 감독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희가 통계상으로 정보 소비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그 현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영기업들이 쓸데없는 돈도 안 쓰고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는 조금 기름기 빠진 듯하게 둔탁하게 이렇게 뻐걱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도 호쾌하게 풀리진 않겠네. 소비 경기는 그냥 아주 속도감 있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상되는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도 느낌이 오고 예전 상하이방 때처럼 호쾌하게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일 수 있겠다는 느낌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경제를 끌고 가는 주축이 정책에 의존한 제조업이나 테크나 신재생 제외하고 나머지 쪽이 계속 규제를 받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자들이 강하게 좀 뭔가 기댈 만한 주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해진 상태죠. 사실은 민간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신기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쪽은 누르고 이거는 열어놓으면 이거는 발전할 수는 있겠으나 중국 경제 토탈 경제 규모는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인 경제 베팅하기보다는 중국의 업종이나 테마를 저희가 투자로 이제 삼는 이유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전체 경제가 확 화랑이고 이런 시기가 현재로서 뭐 민간 경제를 누르는 방식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부채 리스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거겠지만 주도주는 결국에는 그 소수거나 혹은 굉장히 좀 정책 주도적인 애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이거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순간입니다. 이런 정치 실험이, 그러니까 즉 저는 이게 일종의 천인통치론을 깔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나라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건 일종의 천인 정치론인데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줄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민주주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조업에서 딴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조업 딴에서는 분명히. 근데 이제 이게 그 창의적인 영역으로 가서 마음껏 질러대고 실패하고 하는 문화가 이제 만연해야 살아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영역, 특별히 이제 소위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메타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건 또 힘을 못 쓸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여기는 아예 그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없겠네요, 중국은. 뭐 이번 주말 뉴스에 아마 뭐 저기 왕이라는 게임 회사가 하이난에 그 메타버스 기지나 월드를 만든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방 정부의 끝발 센 사람이라고 공산당이라고 해서 끈앞으로 생각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싹 말을 바꿨다.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앙위원급 400명 랭킹에 드는 사람들 하는 말은 신뢰도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지방 관료들 그 당원들 중에서 이거저거 해보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가서 이거저거 해보고 실제로 그게 좀 정책이 아니다고 싶으면 또다시 이제 수정이 있고 이러면은 또 사업을 실패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서 태핑을 좀 해보는 거고 네. 그게 뭐 또 어떤 최근에 뭐 가상화폐처럼 예. 본진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정책을 또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메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민일보에서 한 얘기 톤으로 보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네. NFT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좀 낙관은 해주는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쉽지도 않을 네. 겁니다. 예, 네. 결국엔 또 관리로 갈 거고. 그렇지. 예, 그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인민들이 자유롭게 대안을 뛰어노는 찾고, 거는 네. 체제 전복 위험이 있어서. 현실로 돌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주식이 결국에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해 대꼬복고가 굉장히 심할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간섭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좀 세워놓은 쪽에서 이제 주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시장의 창의력이나 뭐 미디어나 엔터나 저희 지금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OTT나 이런 전체적인 컨텐츠 관련된 것들 중국에서 쉽지 않죠. 네. 네. 중국에서 저희가 뭐 소위 말해 시장의 창의적이나 그런 걸로 해서 가기는 쉽지 않고 당연히 이제 아까 할 수 있다고 하신 제조업이나 네. 그런 쪽의 육성 방향이나 네. 이제 어떤 터주겠다고 한 쪽에서 저희가 주도주를 찾고 그 특정 업종 ETF나 테마를 찾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홍콩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후광통 유니버스 종목군에 이제 ETF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본토에 직접 업종 테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고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추천해서 드리겠지만 시장이 아닌 비시장 쪽에서 정부 관련된 거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궁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우리 파트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계속 애국적 사업만 잘 되겠구나. 네. 애국심을 건드릴 수 있는 사업은 계속 밀어줄 테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나라를 세우는 길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방향성을 잡긴 하겠다라는 느낌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상당히 독특한 점 중에 이제 하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뭐 가짜 외국인 속아낸다 뭐 그러면서 이제 홍콩 쪽 통해서 뭐 중국 증권계 계좌들 이제 그 막겠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 700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본토에서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흥국에서 인도나 베트남 제외하면 예. 기존에 갖고 있던 홍콩이나 ADR 포지션을 이제 본토로 또 전환한 수요도 좀 있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700억 달러 중에서 뭐 대략 한 7, 80%는 이제 계속 기존에 이제 없던 수요가 생긴 거라서 네. 중국 포지션을 본토로 잡는 수요였고 그게 신흥국 내에서 금리 차나 위안화의 매력도를 좀 보여준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고 20, 30%는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받는 홍콩이나 네. ADR을 줄이고 이쪽으로 오는 이제 교체 수요였다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올해 700억 달러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긴 좀 어렵고 네. 내년에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점점 더 본토로 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연결해 줄 만한 그 MSCI 차이나 지수나 글로벌 지수가 좋아할 만한 뭔가 추가적인 개방 조치들. 근데 그 개방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한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전체 합쳐서 30% 지분 못 넘는 부분이라든지 네. 외환 거래 관련된 좀 불편성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분기에 만약에 그런 조처들이 나와서
실제 연말쯤에 이제 글로벌 인덱스들이 추가로 그 중국 종목을 늘려주게 되면 네. 꽤나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 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만큼의 이제 그 증가세 자체는 유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어쨌건 내년에도 네. 분명히 신흥국 내에서 종목들이나 제조업 성장성이나 노골적인 정책 수혜주로서 본토 종목들을 계속 좀 노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가는 바람에 한국에 멍들었어요. 많이 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그래서 있죠. 저는 빨리 이거 MSCI 그 신흥국 지수 한국 탈피 안 하면 이거 내년에 답 없다. 외국인들 수급으로는. 네, 선진국 얘기가 참 오랫동안 했는데 네. 중국이 이제 16년도인가요? 가입할 때부터 해서 이제 점점 찝찝해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스며들듯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있는 올해 거예요. 보면 뭐 이 700억 달러 뭐 80조, 90조가 돈이 들어간 건데 그렇습니다. 원화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러니까 뭐 한국에 돈이 들어올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여전히 현저하게 낮죠. 네, 6, 7%가 안 되죠. 이제 5%는 넘었나요? 네, 5%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적으로는 한 5%, 네. 5% 정도 선인 것 같고 네. 실제 매매 기여도는 7, 8% 이상인 네. CSI 300 우량주 이런 건 더 높고요. 네, 그러니까 우량주는 높고 전체 시장 토탈 총액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올라갈 룸이 꽤 많죠. 그렇죠. 한 5% 네.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0% 넘을 걸로 보니까요. 네. 예.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흥미진진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그 파트장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 모시고 중국 2021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중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1월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네. 그 중국의 이 그 금융 상황들 한번 변화가 있으면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